네, 방금 소개받은 창근전투연구원 신철입니다. 제가 원래는 먼저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공학도는 아닙니다. 선교 시절에 약간 공학을 하기는 했는데 공학도는 아니고요. 저는 주로 개념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활용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원래 순서가 이 양자 센싱, 전술적 수준에서 사용하는 양자 센싱 기술을 먼저 하기로 하고 제가 발표를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제가 먼저 발표를 하게 돼서 깊이 들어가면 답변이 좀 제한된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니만큼 공학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이 공학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순서는 먼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고요. 조피 경제 시스템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DMZ 근무자들에 대한 FGI를 한 결과를 잠깐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DMZ 경제작전의 적용 가능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가 생각하는 DMZ 경제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까 창근 전투 책임 연구하면서 제가 버벅댔는데 이거 좀 어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현역입니다. 현역 신분을 유지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 제가 큰 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군에 남아있는 것이 나은 것인가, 아니면 사회로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선택과 기회비용, 저는 인생사 모든 문제를 어떤 선택과 기회비용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A라는 것을 선택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기회비용, 그리고 B라는 결정을 했을 때 따르는 기회비용,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나한테 최선의 방법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들 머릿속은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성적인 평가가 됐든 정량적인 평가가 됐든 여러분들 머릿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관심 있는 좀 학자가 데니얼 카누만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 하면 심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시스템 1, 시스템 2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 1은 딱 보면 아는 거. 지금 대표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다.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분석을 그만하고 학교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 또 직관에 의해서만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가 정년까지 분석을 한다고 하면 한 4년 정도 넘게 분석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봉,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 그런 걸 엑셀에 다 왼쪽 컬럼에는 그리고 연봉 받을 수 있는 걸 컬럼 적고 다 계산을 두드린 거죠. 그리고 4년 일찍 나오면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내가 다 부수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수입, 이걸 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한 토탈 1억 2천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1억 2천. 그러면 4년 동안 연봉 3천을 받으면 내가 현역 때 유지하고 있는 그 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결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지금은 홈키퍼라고 저는 그러는데, 홈키퍼, 하우스키퍼가 아니라 홈키퍼, 가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진은 4년 전쯤에 육군대학에서 자격심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주로 교관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학교 기관을 좋아하다 보니까 교관, 그 다음에 교육받는 곳, 그런 것을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돌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사를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학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순, 결국 창과 방패의 대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봐도 드론이 발전하면 그 드론을 때려잡기 위해서 대드론 체계가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경쟁을 하면서 서로 발전해서 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지금 보이스피싱 한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을 130몇 번인가를 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좀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이스피싱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문제를 막으면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술이 발전하고 또 다른 기능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DMZ, GOP 경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GOP를 운영하는 목적이 적의 침투를 조기에 경고하고 능력 범위 내에서 격퇴하기 위해서 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걸리지 않고 저 GOP 라인을 또는 DMZ 라인을 뚫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모순의 관계다. 결국은 드론과 대드론 그리고 보이스피싱과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기술 그것이 모순 관계인 것이 DMZ, GOP 경계 사건도 결국은 북한군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적용하고 어떠한 개념을 적용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이제 마치고요. GOP 경계 시스템은 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경계 철책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GOP 경계 시스템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감시, 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면 개미 새끼 한 마리 뚫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우리 GOP, DMZ 근무자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과연 NC가 어떨까? 과연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을까? 2020년도에 북한의 어떤 기계태도 출신의 사람이 월남을 한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죠? 이때 아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과연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믿을 수 있느냐? 보시면 여러분들 GOP 경계 시스템이 상단 감지 브라켓, 그 다음에 그물망에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경보음이 울리는 광마,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경보가 안 울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언론에서 파악한 거를 보면 일단 상단 감지 유발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나사가 풀어져 있어서 인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였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단 감지 브라켓이 없어서 멀색하는 지점에는 그 감지기가 없다 보니까 이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 제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철책 라인이 가장 긴 21사단에서 참고를 했거든요. 참고를 하면서 휴일과 당직 근무를 지휘통제 팀장을 하게 되면 수시로 울립니다. 광망에서 오작동이 나서 수시로 경보가 울리면 그때 정비대에 있는 정비팀이 밤낮이고 항상 출동을 해서 그것을 정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최근에는 그럼 어떨까? 제가 최근에 그 GOP 여단장을 마친 동기생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한 월 2번 정도 오작동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동기생은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사단은 일반 사단의 2배의 책임 지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후됐고 그리고 어떤 지형의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경험한 바도 그렇고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2020년도 기사, 좀 오래된 기사긴 하지만 이 GOP 경계 시스템 여러 가지 오작동, 고장나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감시 카메라가 고장된 부분, 그리고 강망, 감지망이 고장난 부분, 그리고 통제 시스템이 고장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1년에 한 425건 정도의 고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록일까요? 아마 공식적으로 보고된 기록만 여기에 적어놨을 겁니다.
실전 경보가 울리지만 상급 부대로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횟수를 포함하면 아마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고사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사단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통제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제 시스템을 우리만 지금 보고 있을까요? 감시 시스템에서 나온 영상을 과연 우리만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국산 CCTV를 사용해서 약간 1300여 대의 CCTV를 철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보 유출. 지금 중국산 그 무선 청소기 많이 쓰고 계시죠? 거기서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 보니까 밤에 보통 청소는 낮에 청소기가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밤에 전혀 청소기가 돌아갈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기가 활동을 하면서 침실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기사를 제가 찾아보면서 검색한 기사에 KBS 기사에서 나온 겁니다. 백도어 설치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감시 카메라에서 나온 영상이 중국으로 또는 제3국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보의 관점에서는 가급적인 소부장을 국산화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DMZ, GOP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은 다른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근무자단 20명에 대해서 표적 집단 면접, FGI를 한 결과입니다. 2주에 걸쳐서 20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형에 따른 제한사항은 뭐냐? 그리고 기상에 따른 제한사항은 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다수의 인원들이 능선 우삼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리고 계곡, 그리고 인공방벽.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비가시선 지역에 대한 것을 좀 관측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상에 따른 제한사항을 물었을 때 결국은 안개가 있으면 근무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강화된 경계 업무, C형에서 B형으로 격상한다든지 A형으로 격상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개 낀 날을 아마 가장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종합을 보면 비가시선 지역에 대해서 좀 관측을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한사항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다영역화. 결국은 감시수단 여러 가지를 좀 다영역, 지상에서 보고 공중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경계작전을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공지능 기반의 다영역 감시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드론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되고 정밀 감시가 가능한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성비 높은 그런 기술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DMZ GOP 경계근무자들의 생각을 한번 보면 결국은 비가시선 지역과 악기상시에 좀 관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첨단 과학기술을 좀 경계작전에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DMZ 경계작전 적용한 가로 열고 양자기술이라고 했거든요. 대부분은 양자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기술은 양자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에 괄호를 쳤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GTS, DAS, 그 다음에 퀀텀 다트 SWIR, 그 다음에 사운드캠 QRNG.
이 내용을 이제 우리 ST에서 윤지원 대표님께서 먼저 설명을 했으면 제가 훨씬 설명하기가 수월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중에 윤지원 대표님께서 강의를 하실 텐데 자세한 내용은 그분께 물어보시면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먼저 DTS-DAS는요, 결국은 어떤 광섬유 센서를 활용해서 온도, 진동, 음향 이런 것을 파악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이거는 레이저 펄스를 광섬유 케이블로 보내고 되돌아오는 산란광하고 라만 산란을 분석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 라만 산란은 뭐냐면 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반응이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죠. 어떤 그 광자는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이 있고 어떤 광자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에너지 변화가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이 라만 산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온도, 진동, 음향 등의 물리적인 변화가 생기면 어떤 위상이라든지 진폭, 주파수의 변동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위치를 식별을 하는 기술인데 최초에는 광섬유 기술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양자광원, 이 광섬유를 레이저 펄스를 대신해서 양자광원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정밀도가 더 올라가고 오작동률을 확실히 떨어뜨리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 최대 거리는 DTS 온도를 감지하는 경우에는 40km, 또 진동을 감지하는 경우는 15km까지 감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특정한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40km까지 가니까 컨트롤러를 여러 개 설치하면 무한대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 거리는 1m 이내로 될 수 있고 측정 반경은 인호는 2에서 5m, 차량은 한 10에서 20m 정도의 오차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DTS 시연 장면을 온도 변화에 따라서 센싱하는 기술을 보면 정상적일 때에는 이렇게 대시보드에 다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렇게 어디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시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진동을 통해서 우리가 센싱할 수 있는 기술은 보면 아무런 이벤트가 없으면 작업을 하기 전입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벤트를 표시하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군인들은 저걸 어떻게 활용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한번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양자점을 적용한 SWIR 카메라. 그리고 이 SWIR 카메라는 단파장 카메라입니다. 단파장 카메라. 파장이 적은 부분을 캐치하는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적외선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양자점 기술을 활용해서 고감도 적외선 영상 센서 센싱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EOIR 센서 대비해서 강우라든지 안개, 야간 등 비가시성 환경에서도 물체를 더 선명하게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점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SWIR 카메라 대비해서 더 선명한 영상을 구현 가능하고 기존 카메라보다 더 저렴하게 가격이 한 30%까지 다운을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이 양자점이 적용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스카이스파터에 대해서 확인을 해왔는데 양자점이 적용이 됐다는 것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이 SWIR 카메라로 적용한 제트기, 그 다음에 UAV, 드론을 원거리에서 촬영했을 때 이와 같이 선명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온돔에 적용된 스미어 카메라는 양자점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는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화면입니다. 제가 제목을 같은 장면 다른 화면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하나의 두 개의 동영상입니다. 일반 보시면
똑같은 위치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일반 CCTV로 보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관제탑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CCTV 앞에 안개를 시연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이것은 SWIR 카메라로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비행기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 거리가 한 600에서 한 800m 정도 이격된 곳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게 일반 CCTV입니다. 안개가 나오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전혀 확인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영상 하나 볼까요? 똑같이 안개가 이렇게 드리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의 영상을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양자 기술은 아니고 사운드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원 탐지 카메라. 미군이 이것을 개발한 배경은 이게 스나이퍼가 워낙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스나이퍼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실제 미군들이 쓰고 있는 이 부메랑을 보시면 이게 다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여러 대의 마이크가 장착이 돼서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펌비에 장착되어 있는 모습인데 보니까 60 마하 퍼 아워 60마일 시속 60마일로 달리면서도 한 150m 거리에서 그 총성이 들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방위박과 고도를 확인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이 사운드캠. 이게 결국 이제 컨트롤러를 보면 어느 방향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거리 오차 범위 한 10% 이내에서 탐지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특정 업체에서 제시했던 그런 화면인데요. 고도라든지 어떤 방위각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위치가 어디서 올라오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 기술입니다. 다음은 양자난수 생성인데요. 이것은 양자역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불가능한 난수를 생성해서 보안성 높은 암호 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적용이 기술적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은 CCTV라든지 어떤 우리가 관측한 영상 그런 것들을 보낼 때 백도어 설치가 우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대로 전파가 전달이 되겠지만 해킹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냥 완전히 블랙홀 처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이 기술들을 DMZ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보면 이게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DMZ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GP, 그러니까 GOP 라인, 여기 이제 소초, 대대 시통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 부분에 결국 이게 녹색으로 처리된 게 GTS 또는 DS 광섬유입니다. 광섬유를 둘러놓고 그리고 아까 비가시선 지역, 그러니까
산악이든지 여러 가지 뭐 자연장애물, 인공장애물로 인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 광석류를 까는 거죠. 그리고 GOP 철책에 제가 좀 끼워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소총 유효 사거리 전방으로 그 광석류를 보내서 그때 경보가 울렸을 때 우리 근무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GP에는 이게 보면 엣지 AI는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떤 그 사람인지 동물의 활동인지를 식별을 해서 그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엣지 AI PC를 설치를 해놓고, 이 데이터가 전송이 될 때는 QRNG 기술을 적용을 해서 보안성 높은 그런 그 기술을 사용을 하면 좀 경계 작전에도 좀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기존의 어떤 GOP 경계 작전 개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제 생각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혹시 뭐 이거 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뭐 GP나 GOP에도 소수 단위로 사운드 캠이라든지 양자점이 적용된 SWIR 카메라를 적용을 하면 충분히 어떤 비가시선 지역 그리고 소리에 의해서도 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는 선택과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결론에서는 기회비용과 선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절벽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전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비병력 50만이 붕괴가 됐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병력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는 제가 기상기를 두드릴 것이 아니라 아마 지금도 늦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국방부 또는 육군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FGI 결과에서 나왔듯이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해서 이 과감하게 DMZ 또는 GOP 지역에서도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혁신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네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1기업여단에서 근무 중인 김진호 상사이고요. 다리메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SWIR 카메라가 말씀하셨는데 그에 관련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 SWIR 카메라의 부피는 어느 정도 되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피가 크지 않다면은 전차장 조준경, 그러니까 전차의 전차장 조준경 또는 이제 호수 조준경에 적용을 했을 때 효과적인 적전차 탐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적외선 차장 연막 유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추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부피를 정확하게 어떤 크기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제한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드론에도 탐지가 가능하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충분히 전차에도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적외선 뭐라고 했죠? 적외선 연막 주문했을 때 적외선을 쌓아서 전차에 있는 탐지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네네. 제가 지금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안개라든지 기타 사태가 됐을 때도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유추해 봤을 때는 충분히 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 나중에 대표님 오시면 한번 여쭤보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련된 사항은 합참리 7월호에 다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지금 현재 전방사단하고 전투실험 장비가 있어서 어떤 특정 거래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민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합참지 7호부에 올려놨으니까 그림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